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전이 모두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국 순회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반을 득표하는 집권당 대선 후보가 탄생할지 아니면 결선 투표가 성사될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종 결승전 후보 4명을 정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4주 뒤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본선까지 남은 5달이 참으로 험난하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도본부 한라인, 여야의 경선 레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가족을 돌아가는 수사는 없어요.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오늘은 부적이 없죠.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차 컷오프에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4명의 후보가 통과를 했고요. 안상수,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후보는 탈락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를 반영한 결과로서 책임당원 투표율은 49.94%,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다만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4강 진출자를 발표하면서 떨어진 마지막 4명에 대해서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충정의 경의를 표하며 계속해서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남겼고요. 또 우리나라는 현재 화천대유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부패와 독선이 만연하고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대장동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강에 진출한 후보들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시를 하는데 더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4강에 진출한 후보들의 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는 대장동 비리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주도지사로서 수많은 부동산 개발과 또 그 유혹, 그리고 그것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렸는지에 대해서 많이 제 눈에는 환히 보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미신에 휘둘리고 이런 후보, 또 막말을 하는 후보, 이런 후보로 과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확실하게 이길 사람, 저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왜 공정과 상식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겠습니까? 저 윤석열이 이 약탈 정권을 끝장내고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나라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탄핵으로 소멸될 뻔한 당을 살려냈습니다. 홍준표는 아무런 흠도 없고 의혹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실력과 강단 배짱으로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2차 컷오프의 최대 관심은 무난하게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던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외에 남은 한 자리에 누가 포함되느냐, 이거였죠.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향후 경선 과정의 흐름도 달라질 거다. 이런 이유에서였죠. 네, 주인공은 보신 대로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그간 유력 주자들에게 가려지긴 했지만요. 당 내부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토론회에서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근 토론에서는 나토식 핵공유 등 외교 안보 공약을 두고 내가 더 전문가라며 홍준표 후보를 몰아세우기도 했었죠. 또 경쟁 후보들에게 대장동 특별팀을 꾸리자고 제안하는 등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당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 그리고 그 형수님, 그리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의 사이에 오고 가는 많은 통화 녹취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이재선 형님이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기 때문에 차단시켰다. 그랬더니 엄마랑 싸움이 붙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180도 거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저도 왜 이래 그 자기 형이가 형수한테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을 했을까? 그거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원 후보 말씀 들어보면 그 조사해보면 그럴듯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전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네. 화가 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욕할 수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4강 후보들은 오늘 11일부터 모두 7번의 지역순회 합동토론회와 3번의 1대1 맞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본선을 직행할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선출됩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후보 이렇게 4강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각 후보별 순위라든지 그다음에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각 한 표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아마 뒷얘기거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눈길을 끄는 거는 전해드린 대로 역시 원희룡 후보가 마지막 티켓을 따게 된 건데 이거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4명씩 되면 일단은 당내에서의 우군들이 좀 짜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치열하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 갔을 때 조금 우군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조금 균형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후보들이 뭐 어려울 굉장히 비슷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재형 후보도 안타깝게 됐고 실제로 보면 뭐 황교안 후보도 마지막에 스파트를 했다고 했는데 그나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와서 조금 더 모양이라든지 균형 감각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여론의 흐름도 관심인데요.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50%를 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교체로는 3%포인트 높아진 반면 정권 재창출로는 2%포인트 낮아지면서 격차가 17%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후보 25%, 윤석열 후보 20%, 홍준표 후보 12%, 이낙연 후보 8%였습니다. 이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발표된 2개 여론조사 결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NBS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4%, 윤석열 후보가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차이가 11%포인트인데 이렇게 되면 오차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 홍준표의 가상 대결 결과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40%, 홍준표 후보가 37%, 오차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지죠. 이 반면에 어제 발표된 MBN과 RN서치의 가상 양자 대결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양상입니다. 윤석열 후보 36.3%, 이재명 후보가 35.4%로 두 후보의 격차가 0.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33.2%,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9.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만 본다면 정권 교체론이 과반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또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4강에 오른 국민의힘 주자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이제 결승전 판세 어떤 점들이 변수가 될까요? 첫 번째는 당심입니다. 지금도 사실 2차 결과가 당심이 30%로 늘어났는데 네. 이제 결선은 마지막에는 50%로 늘어납니다. 30%와 50% 어마어마하게 사실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당심의 어떤 향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의 순회에서 그야말로 당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전 그 4명의 후보들이 이제 그 매진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는 양자 토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8명이 동시에 서로 이렇게 그 토론을 함으로써 한 사람당 7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시간밖에는 없었고, 근데 이제는 여러 토론 방식 중에 양자 토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탈탈 자신의 어떤 모든 토론 능력을 다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후보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치러져요. 그렇죠. 네, 이제 치러지는 상황. 그럼 만약에 이제 내일 결정되시면 이번 주말에 10월 10일 날 결정된다면 결정될 수밖에 없죠. 10월 그렇죠. 10일이면 결정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상대 후보는 이미 이 컨퍼런스 효과를 누리면서 여론을 어떻게 주도하는 어떤 상황이 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4명이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경선 막판 분위기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구속 얘기는 이낙연 캠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운명 앞으로 이틀 후에 결정이 되죠. 민주당은 내일 모레인 10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 득표를 허용할 경우 이낙연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대선의 꿈을 접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로서는 남은 이틀간에 선거운동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과 모레 치러지는 민주당 마지막 서울 경기 지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으로 혹시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구속이 아니라 기소만 돼도 치명타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양 캠프의 신경전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된다면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 막연한 상상 추측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경선의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꼭 공개적으로 그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 갖다 줘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 갈등은 물론이고요.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번지고 있고, 또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는 경선 중단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선 이후 정말 원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남은 시간이 아쉽다, 이런 토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된 RN서치 조사 보시면요, 대장동 의혹의 여파로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3%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34.1%고요. 또 이낙연 후보가 31.1%니까 정말 상당히 근접을 했군요. 네, 또 이번 대장동 의혹이 어느 정당에 타격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2.5%로 국민의힘이라고 답변한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양 주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께서는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 하나 전해드리면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3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4일에 퇴임을 한다고 합니다. 재단의 정관상 따르면 연임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를 그만두겠다 이런 뜻을 직접 밝힌 것이고요. 향후 유 이사장이 대선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이 경선 이후에 어떤 그 각 진영 간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이 후보를 도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은 거죠. 네, 특히 오늘 이재명 후보 측 총괄 특보 단장이죠. 안민석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한 이낙연 후보 측 발언에 대해서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하루 이틀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 이상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반감과 관련해서는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셀럽들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지지와 호소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면서 유시민 이사장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예, 이처럼 이렇게 날이 갈수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있죠. 특검 촉구 도보 투쟁을 시작하면서 장 내외에서 본격적인 대여 전면전을 시작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국회 내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 본부까지 만들었는데요. 이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합천대유 특검 추진 민주당은 결단하라.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나가 세운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정치자금 그 얘기는 들었는데 박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 갔습니다. 그 50억이 사실 정치자금 아니면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김은혜 의원 등 대장동 게이트 TF 멤버 등 의원 5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천막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특검 수용하라라는 피켓이 설치됐고요. 이 출정식에 참여한 의원들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쓰고 가슴엔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성남시장의 비호 아래 몇 천만 원, 몇억 원 투자한 세력이 가져간 이 사건.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큰 딜레마일 것입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아니면 국민들이 의심한 대로 둘 다냐. 저는 압수수색을 하면 당장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가 철철 흘러넘치는 자료들이 성남시청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안 하고 있는 이유 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압수수색하면 이재명의 온갖 비리가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이 천막 투쟁을 실시를 했는데 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9일 동안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을 지키게 됩니다. 날짜별로 당번조를 짜서 3시간씩 돌아가면서 투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사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써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국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당 날짜에 국감이 없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당번을 짰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 애잔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이 도후보 행진이나 하고 원내대표는 조직적 국감 방해 행위도 모자라서 아예 국회 앞마당에 텐트를 펼치고 기승전 특검 타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검 수용 촉구 천막 투쟁 본부라고 해놓고 당번표를 붙였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휴 3일은 쉰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방식의 웰빙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감 기간인데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 이런 대여 투쟁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수사가 아직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정도 강도의 대여 투쟁 합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를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야 될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그걸 확대시켜야 돼요. 그럼 정권 심판론의 마지막 국감에서 이 정권이 얼만큼 잘못했느냐를 아주 부각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대장동 의혹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대장동 의혹이 단순히 여권 후보의 여권 후보 개인의 어떤 그런 비위 의혹을 떠나서 이것은 정권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부동산 비리 근절을 포함해서 또 어마어마한 불로소득과 관련된 토건 비리, 이런 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를 포함해서 야권과 연루된 모든 것들을 함께 수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들여달라 하고 완전히 승부수를 띄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의 녹취록에 정치 자금, 이런 말이 처음 등장했다는 저희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네, 어제 저희 메인 뉴스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앞서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수사 중인데, 여기에 대장동 사업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설계했던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19개가 이 의혹의 실마리를 풀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죠. 이 검찰이 유동규 씨가 올해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그리고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대장동 TF에 소속된 한 의원이 확보한 정모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유동규 씨가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8억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고 또 어떤 내용이죠? 네, 남모 변호사 등이 사업 초기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서 20억 원, 토건업자 나모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8억 3천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나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던 2014년에서 2015년 초 이 씨에게 대장동 토목 사업을 따내기 위해 20억 원을 건넸다가 사업에서 배제된 뒤 2019년 4월 김만배 씨가 건넨 100억 원을 이 씨로부터 받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는 정치 자금을 대야 하니 당신들이 더 분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 야당 인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녹취록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됐는데, 이처럼 정치 자금, 이 말이 등장한 거는 처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정치 자금이라는 말은 동업자 간의 이익 분배를 논의하면서 이른바 50억 약속한 이 멤버들에 대한 로비 비용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이 야당 인사는 정치 자금이란 말은 한 차례 등장하지만 이 자금이 누구에게 전달될 건지에 대한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나 씨는 100억 원을 받은 경위와 녹취록에 등장하는 8억 3천만 원 등을 묻자 이 취재진들의 연락을 차단을 했고요.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고, 김만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지나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녹취록에 성남시 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거액을 줬다, 이런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액수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
어제 KBS와 동아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 내용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에 있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실탄이라고 표현된 로비 자금이 350억 원으로 언급이 됐는데 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두 언론사가 전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한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녹취록에 언급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모 씨로 추정이 됩니다. 최 씨는 과거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다가 민주통합당으로 당을 옮겨 2012년 7월부터 2년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는데요. 최모 씨는 의장이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회 구성상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전체 의원 34명 중 공사 설립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이 18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공사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8명이 표결에 참석을 했고 17명의 찬성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17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 15명,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 표결의 배경에 최 전 의장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KBS 보도에 따르면요, 김만배 씨 측이 성남시 의장으로 최 씨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 이런 해명을 밝혔고요. 화천대유 측도 최 씨가 주민 입주 관련 업무를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과거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전 의장의 이력을 보자면요. 2012년 7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의 도움으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다음해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최 전 의장은 2010년 3월 시의원 재임 당시 정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LH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근거가 된 이 주민연명부가 위조됐다는 원고를 받아서 시의회에서 그대로 읽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연명부 위조 의혹 등은 LH가 이듬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는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최 씨는 이 시의회에서 원고를 읽은 지 약 3개월 뒤인 2010년 6월 이 정회계사 등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건넨 사업자들은 기소됐는데 최 씨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논리대로 하면은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빠졌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네, 사업자들이 최 씨에게 건넨 1억 원을 이틀 만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로도 최 전 의장은 꾸준히 화천대유 측과 교류를 이어왔고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부회장 직함을 또 갖고 있는데요. 최 씨는 최근 화천대유가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서자 지인들에게 친하게 지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준공검사를 잘 끝나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입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저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씨의 지인은 김만배 씨가 요즘 성남시 측에서 깐깐하게 굴어서 화천대유가 어렵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 시의회나 시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을 터이니 최 씨에게 잘 부탁한다면서 부회장 직함을 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도 시의회 의장 경력을 살려서 시청 쪽에 로비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 준공검사 과정에도 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최 씨는 화천대유에 입사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연봉 외에 따로 성과급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MBN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성남시 의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최 전 의장이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를 연결해줬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요, 최 전 의장이 2010년쯤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고 2013년쯤 유 본부장에게 김 씨를 소개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도록 이어줬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언론사들이 최 전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도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원유철 미래한국당 전 대표의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원 전 대표의 부인은 사회복지사업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월 6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7월이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천대유 측은요, 서 씨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화천대유가 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화천대유가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기여, 또 투자나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직접 영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회의장한테 30억 원이 건네졌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지만 정치자금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제 수사가 그런 쪽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그 시의회 의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의원들이 나눠서 쓸 가능성도 많고 본인은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줬다는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과정이 계속 2014, 15년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LH를 퇴출시킬 때 벌써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뒤로 실질적으로 어떤 그 LH가 나고 난 다음에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과정, 또 그 뒤로 민이 좀 더 의사결정 구조에서 좋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과정,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배임의 과정에 유동규 씨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드러난다면 성남시 의회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성남시를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덕분에 분양 매출 2,700억 가량을 더 챙길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축 아파트값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9년 10월에 다시 부활을 했는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동별로 시행이 됐지만 대장동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기자회견을 연 건 참여연대와 민변이었는데요. 현 여권의 우군으로 여겨져 오기도 했죠.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 매출은 1조 3,890억 원에서 1조 1,191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히면서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2,699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16% 이상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화천대유는 여기에 2,699억 원을 더 챙긴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였더라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그렇게까지 막대한 개발이 화천대유에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화천대유 같은 민간 사업자에게 굉장히 많은 개발이 귀속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 가가지고는 이게 민간 택지라고 그러면서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연구원 같은 데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경기연구원이 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냐 이 설명을 보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될 경우에 공공택지지구 사업이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민간 택지지구 사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는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적으로 미분양 없이 공동주택용지를 모두 분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공공이 한 역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요. 관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 투자를 면하는 대신에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해준 후에 개발 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 후보가 자신의 민영 개발 요구를 뿌리치고 민관 공동 개발에 관철해서 5,500억 원가량의 이익을 환수한 공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 후보가 걸었던 10대 공약에는 민영 개발을 우선으로 대장동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시다시피 이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에 운영했던 블로그에 게시된 이 지역 공통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 개발을 민영 개발 우선과 또 성남시 주도라는 내용을 포함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보수 정당이 과거 공공개발을 부결했다라는 해명과는 배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추진한 저를 두고 왜 공공개발 못했냐? 왜 개발이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난합니다. 이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투기 세력과 유착한 국민의힘이 LH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면서 야권의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 후보가 정작 대장동 민영개발을 지지했었다. 사실 주민들도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또 이런 블로그 글까지 드러난 거예요. 예, 이게 대장동 논란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핵심 논거였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2010년에 성남시장 후보 최종 공약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캠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한 내용에서는 공식적으로 배포된 공약집에는 민영 개발 우선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정식 공약집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권의 우호적이었던 참여연대 민변까지도 지금 민관 합작 개발의 어떤 부당함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는 공공개발을 보수정당이 막았다. 그래서 자기가 대안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민관 합작 사업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성남시가 5천억의 이득을 가져왔으므로 자기는 정말 잘했고 이 사업은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과는 조금 이렇게 배치되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나온 어떤 조사에 의하면 언론사의 보도의 주간지에 의하면 이미 2009년 당시에 상당히 많은 어떤 민간 개발업자들이 거의 땅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의 90%를 확보한 상태였기 대장동에서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공약이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시장이 공공개발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민간 개발을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공공과 민관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도 입장이 반반 나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간 개발해야지 그 지역에서 더 좋은 아파트, LH보다는 좀 더 어떤 토지 가치, 자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주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원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좋은 보상이나 LH를 원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공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아까 민변이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말하자면 시민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액수의 돈을 환수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무나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비판은 좀 더 들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사들인 판교 60억 원대 타운하우스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모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고가 타운하우스의 사용처를 묻자 김 씨는 외교관과 결혼한 모 대법관 딸이 국내 체류 때 제공하려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녹취록에는 대법관의 성이 언급돼 있는데 하지만 녹취록에 이 사람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대법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외교관과 결혼한 딸도 없다면서 판교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성을 쓰는 또 다른 전직 대법관 측도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외교관과 결혼한 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은 실제 주택의 목적은 모델하우스이고 당시 정 회계사가 녹음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서 일부러 거짓을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서로 당시에 과장된 발언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에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 허언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김만배 씨 주장은 이제 녹취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를 고려해서 허언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김 씨 측의 해명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시점을 전후해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었죠. 이 김 씨가 이에 대해서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군에 이발소를 갔다 이런 해명을 내놨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외부인의 대법관 방문은 대법관 또는 대법관실의 사실 확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혀서 김 씨 해명에 대한 의혹 또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부인이 종합민원실이나 도서관 열람실이 아닌 대법원의 다른 사무실을 찾을 때 방문하려는 사람과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요. 대법원의 말대로라면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목적으로 대법원 출입 신청을 했을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사실 확인을 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김 씨가 대법원 방문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는 김 씨 해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라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해명 관련, 그러니까 대법원 방문,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면담 이런 부분과 관련한 김만배 씨 해명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의문이 제기가 되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간다면서 대법관에 방문했던 그 시점이 그 재판 판결 전후, 그다음에 또 무죄 판결이 난 이후 이런 어떤 시기상으로 굉장히 미묘한 거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언론들과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주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김만배 씨가 내놨던 해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또 다른 뉘앙스의 어떤 답변을 내놓으니까 이거 대체 김만배 씨의 해명이 과연 적합한 거냐, 진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해명대로라면 그리고 또 김만배 씨의 해명을 양쪽 해명을 모두 다 합쳐서 만약에 둘 다 사실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신분으로서 김만배 씨라는 사인 그러니까 취재 목적의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인이 대법원 이 경내에서 마음껏 자신이 돌아다닐 수 있게 편의를 그때마다 봐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대법관이 어떻게 사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그 모든 책임을 대법관이 다 지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그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숨기는 건 아주 그
먹기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이 논란이 가지 않게끔 하는 단순히 사적인 관계다. 권순일 대법관은 내가 형님으로서 여러분들을 모셨다. 이런 논리로 이 모든 문제를 다 그냥 덮어버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답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그래서 야당은 왜 도대체 검찰이나 경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일종의 재판 거래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가서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로비를 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근데 왜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과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수사의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고문으로 오게 된 과정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고문으로 온 과정이 불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변호사법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말하자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고려해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점상의 전후가 있기 때문에 과연 8번 실제로는 4번이었다라고 하지만 진짜 8번인지 4번인지에 대한 수사의 결과라든지 또 그런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을 했느냐.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실제적으로 어떤 그 해명하는 것과 달리 그 비서실에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예정해놔라고 그 김만배 씨 주장처럼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권 대법관은 모르게 비서 같은 분들이 알아서 그냥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 방하고의 즉 대법관하고의 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었기 때문에 비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대법관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보면 일정 정도 관계가 친했다는 것은 8번이든 4번이든 2번이든 간에 확인이 된 부분이라면 왜 그런 친했고 실제로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또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재판 전원 합의체의 과정과 전체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참고인 자격이든 피자 자격이든 간에 불러서 공수처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한 단체가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여억 원 상당의 거액의 수임료를 줬다. 이런 의혹이 있다면서 어제 이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단체는 또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대검찰청에 또 고발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 단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비가 총 3억 원이라고 했지만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서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해당 변호사와 다른 사건 의뢰인 등이 이재명 후보 사건 수임료 액수를 두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을 지금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내놓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2년여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캠프 측과 설전을 벌이다가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천만 원, 주택 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 줄었다고 페이스북에 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친문 성향의 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 직후였던 2018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검찰 수사와 또 1, 2심 대법원 재판과 파기환송심까지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인들이 1심부터 3심에 걸쳐서 30여 명 정도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검사장 출신들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고위 정관들은 사건 착수금만으로만 억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의 규모의 변호인단이라면 통상 수십억 원의 수임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령 민변이라든지 이런 변호사 단체에서 뭔가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름만 걸었던 그런 적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이재명 캠프 측은 고발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한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밀 3차 슈퍼위크 경선 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건 경선에 개입해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해당 고발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캠프 측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도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확인했고요. 아, 뭐라고 합니까? 그 해당 변호사?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의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 저는 그건 또 확인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나 그의 그 배우자에 관련해갖고 재판에 관련해갖고 변호사 비용에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저는 의혹이 없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소송 들어가십니까? 저희들이 강력한 지금 법적 조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고발한 측이 더더군다나 이제 친문 성향으로 그렇게 알려진 단체여서 눈길을 끄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하는 2020년 3월달에 발족한 당입니다. 그런데 이 당은 이해찬 전 대표의 퇴진, 이재명 지사의 출당 이런 것을 주요하게 주장해온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3억 플러스 20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도 지금 이 재판을 하면서 김현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주요한 로펌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한 30명 정도 있다면 물론 이재명 지사의 얘기처럼 개인에 따라서 돈을 받은 데도 있고 적게 받은 데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2억이나 3억으로 이 모든 사람의 변호사 비용을 주기에는 거의 한 사람당 거의 1,000만 원씩 줬다 할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율사들의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해명하는데도 그렇게 쉽게 해명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11일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후 김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 70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실제 5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김만배 씨를 불러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과의 결탁 여부와 또 돈 전달 경위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의 각종 로비 정황 또한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와 더불어서 이번 대장동 개발의 어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일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개 이제 검찰이 소환을 할 때는 어떤 혐의를 두고 있을 것이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게 뭔가 증거 같은 걸 좀 갖고서 대개 1차적으로 소환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영장도 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검찰이 뭔가를 갖고서 지금 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어떤 혐의를 검찰이 먼저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FIU예요. FIU는 이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런 자금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5월 달에 이미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경찰도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5월 달에 이미 통보를 했거든요. 400m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화천대유에서 473억만 원 아닙니다. 네네. 제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473억은 드러난 것이고요. 아직 경찰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흐름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성문 대표가 지금 이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돈 20억
것과 가까이에서 2번에 걸쳐서 그 빌린 돈도 있고 포함이 돼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상 한 번에 어떤 그 소환으로 지금 다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결정적으로 이한성 그 등기이사에게 자신이 출두하기 전에 인감을 주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출두하기 나흘 전에 굳이 인감을 준 이유도 무엇일까? 이런 의혹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자금의 흐름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단초가 김만배 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473억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또 증거로서 경찰에 확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번에 유동규 씨가 1차 소환이 되고서 바로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이번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만배 씨는 이번에 확실하게 사실 참고인신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 소명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이 부동산 관련 의혹이라는 게 언제나 473억만 예를 들어서 그게 영수증이 다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영수증을 해명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해명을 못 하는 만큼 사실은 비자금이라든지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의혹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 2건이 복원이 됐다고 하고 또 이것의 일부 내용이 유출되면서 이 의혹이 또다시 대선 전국에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웅 후보의 전화도 받으셨어요? 대검 민원실에다가 꼭 접수를 해라. 대검찰청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지금 시점에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지는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고.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고발 사주 의혹은요, 결정적인 증거 없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이른바 새 국면을 맞게 된 만큼 여야 모두 수사 향배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언론 보도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김웅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 보내줄게 그냥 내지 말고 왜인지 수사를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라.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놓겠다. 검찰색을 빼야 한다. 나는 빼고 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때문에 그동안 손준성 파일의 고발장을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부인으로 일관해왔던 김웅 의원의 입장이 적잖이 곤란해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녹취 내용으로 알려진 우리가 보내줄 테니 접수를 시켜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사에 초점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원이 말한 우리라는 부분이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라면 그의 위아래로 관여한 검찰 인사가 더 있는지로 수사가 확대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검찰이 아니라 이 우리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 등을 뜻한다면 검사들에게 직권 남용 협의를 적용하기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성은 씨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전화통화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지? 이런 식으로 그때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냥 흘려 지나가는 내용들이었겠죠. 대부분은. 네. 예. 근데 아마 통화 맥락상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명확하다는 말씀은 그 우리라는 게 김웅을 포함한 누굴까요? 글쎄요. 그거를 제가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사이에 우리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그렇죠. 네, 제가 인지하는 거 못지않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부패 검찰이 한통속이 돼 고발 사주에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죠. 김 의원과 조 씨의 통화에 따르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지시를 한 정황이 확인되고 손준성 검사에게 건네진 것이 상식적으로 너무 명확하다며 유동규는 돈이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손 검사는 무슨 이익이 있다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고발 사주를 하느냐라고 지적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의 뒤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녹취록이 공개된 시기가 2차 경선 여론조사 기간과 유사하다면서 이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김웅 의원은요, 녹취 유출이 대장동 은폐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크게 문제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검찰 내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가 밖으로 이렇게 누설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언론에 이렇게 마치 밑밥 뿌리기식 용으로 일부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 통화를 했던 기억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통화 내용을 하신 적도 없는 건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혹자는 이렇게 통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김 의원은 녹취 공개된 게 대장동 비리 의혹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자신은 조성은 씨하고 통화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었다. 다만 기억을 못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MBC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내용 속에 윤석열 후보가 언급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윤석열 후보 측이 작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 어젯밤에 이제 MBC 보도에 따르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녹음 파일이 이제 복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웅 의원이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는 게 아니냐.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대화들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고발 사주의 외곽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유독 MBC 보도만 김웅 의원 왈 내가 접수하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라고 윤석열을 딱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내가 접수하면 검찰이 시킨 게 되니까라고 다 검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실제로 그 복원된 녹취 파일을 틀어봤을 때 그 단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MBC 그걸 보도는. 기자는 확인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기자들은 뭡니까? 다른 기자들은 다 검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라고 바꾸더라도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청탁, 사주한 건 맞잖아요. 검찰 조직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검찰의 소속된 사람이 몇 명이 했다는 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별개로 해놓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공수처가 복구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 통화 녹취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의 언론사는 비슷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MBC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녹취 내용에 담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MBC 보도거든요. 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언론은 검찰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물론 세부적인 녹취록 내용은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또 일부 언론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녹취에 윤석열 이 이름이 분명히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검찰인지 이거에 따라서 윤 후보가 과연 이 사건에 관여를 했는지 아닌지 이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주요 윤곽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어제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인용을 해서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유독 MBC만 윤석열을 딱 적시를 했는데 확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김어준 씨 역시도 지지만은 않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 통화 녹음 파일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나 윤 후보로 추정될 만한 대명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다만 MBC 관계자는 미디어 오늘에 고발 사주 의혹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거론된 건 취재로 확인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면서 MBC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란 이름을 넣은 것이란 주장은 당사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이름 거론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타사의 녹취록 보도에서 윤석열을 검찰로 표현한 것은 취재가 안 된 거지 이름을 일부러 안 넣은 건 아닌지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전했고요. MBC만 윤석열을 적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조성은 씨도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이름 거론에 대해 조만간 정보 확보를 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음성 녹음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 7분짜리 녹음이 꽤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음성 통화라는 게 글씨로만 담길 수 없는 맥락과 뉘앙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그냥 녹취록 차원이 아니라 음성 원본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들어봐야지 네. 그거를 그냥 그 문장만 따서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또 이제 저번에 손준성 보냄처럼 네. 이상한 공방으로 흐를 것 같아서 조만간 정부 확보를 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그때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라는 문장이 예.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지금 혹시 윤석열이 시켜서라고 그 문장이 들어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꺼번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조성원 씨가 한동안은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냥 SNS에 글만 올리고 이랬었는데 언론 인터뷰를 재개를 한 모양이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면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도 연이어서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얼마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통화에서 열심히 싸우라는 격려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녹취록 속에 과연 윤석열 이 이름이 거론됐느냐 안 됐느냐 이 문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사건 관여 여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누군가에게 시켜서 과연 이 고발장을 만드는 것이냐 고발장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거기에 검찰의 어떤 자기의 부하 직원을 갖다 동원을 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사안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MBC는 있다고 하고 노컷뉴스는 없다고 하고 언론마다 지금 보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보도되면서 처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느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쟁이 벌어졌던 게 측근 논쟁 아니겠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측근이다 아니다를 갖고 굉장히 지난한 그런 논쟁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도 사실은 이것이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지분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커봐라 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좀 주도를 갖고 지금 이 경선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 손준성 검사의 측근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사주를 했다라고 연상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의 그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사실 김웅 의원이 당시에 의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검사 시절에 사실 특수부도 아니었고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거나 혹은 서명을 주도했다거나 윤석열 총장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서서 활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김웅 당시에 의원도 아니고 그냥 단지 지역구 후보에 불과한 사람이 가서 이걸 냈을 때 고발장을 냈을 때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바로 연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사실은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C 파동은 계속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또다시 대선 전국을 강타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더 커지고 있는 건요. 그간 막말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 후보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하는 대목이죠. 오늘 국민의힘의 최종 4명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전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정말 감정 다툼에 가까운 그런 지시 공방을 벌였었죠. 네,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왕자가 촉발한 정치권 내 주술 논쟁이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다는 전문가와 또 삿대질 시비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두 후보 측 간의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어제 열린 2021 국민 미래 포럼에 참석하면서 조우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와 간식이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까지도 두 사람 측이 진실 공방을 벌였던 만큼 어색한 분위기로 느껴지기도 하죠. 일부 언론 보도에도 두 사람이 악수 후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는데 윤 후보와 유 후보는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나란히 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멘토라고 언급했던 일명 천공 스승이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멘토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공 스승은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윤 후보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도 본인이 직접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문을 해준 것이 아니고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는 만나지조차 않았다면서 이른바 멘토 관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뭐 무속인들하고 가깝다, 또 점성가들하고 가깝다, 뭐 이런 식의 공세를 펴면서 대표적인 예로 든 사람이 바로 이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렸듯이 김건희 씨한테서 먼저 연락이 와서 윤 후보를 만났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저 멘토는 아니다. 또 대선 출마 선언 한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보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테크닉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천공서성이든 또 그 정법 팁인가 뭐 그런 것들 본인이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주술이 아니다는 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보면 그게 주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보게 되고 또 천공스승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예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가이드를 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잘라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국가 비전이라든지 다른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무슨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뭘 가지고 친하냐 안 친하냐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침을 놓느냐 안 놓느냐 이제 그런 것 가지고 허송세월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즐겁게 받아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은 훨씬 더 그 프로그램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본인도 또 참모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